자, 5장 의료기기 기술문서 및 스테드에 의해 계속 이 5장에서요.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의 기술문서 구성 요소 요걸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표준화 기술문서 스테드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점이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의 기술문서 구성 요소죠. 그래서 체외 진단 의료기기는 뭐 소변을 분석한다거나 또 이제 어떤 체액이나 혈액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암을 진단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체외 진단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의 기술 문서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구성 요소를 같이 공부하고요. 그래서 이제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의 허가, 인증 신청서 구성 요소, 기술 문서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의료기기의 첨부 자료 요건 및 근거 자료, 의료기기 심사 면제 요런 자료를 같이 공부하는데 이게 기술 문서니까 요런 내용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5.1절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국내 의료기기 인허가를 진행할 때의 기술 문서랑 똑같죠. 어떻게 보면 다만 이제 체외 진단용이다 보니까 체외 진단용으로 한번 공부하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의 허가, 인증 신청서 구성 요소는 일반적인 의료기기 기술 문서의 구성 요소와 구성과 요소 부분을 다르게 개별 적용해야 돼서 아래 내용과 같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공통 적용과 개별 적용 이렇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어느 기술 문서나 해당 제품에 체외 진단기든 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일반 의료기기든 체외 진단기도 똑같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명칭, 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또 분류번호, 제조 방법, 성능, 포장 단위, 제조원, 허가 조건 이런 것들은 이제 공통 적용이 되죠. 예. 그러면 성능이 왜 공통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체외 진단기라는 걸 생각하면 금방 아시겠죠. 체외 진단기는 성능은 일반 의료기기는 IEC 60601-1이라든가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이라든가 이렇게 그렇게 봐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공통일 수도 있고, 개별 의료기기로 가게 되면 이제 성능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여기서 명시했기 때문에 이제 공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포장단이라든가 또 제조원, 허가조건, 비고 이런 것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이제 해당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다 보니까 모양 및 구조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개별 적용이죠. 원재료도 다르니까 개별 적용이다. 사용 목적, 사용 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저장 방법 및 사용 기간, 체외 진단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러스 진단 키트도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저장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영하 70도에도 저장될 수 있고, 어떤 것은 상온에 저장할 수도 있겠죠. 또 시험 규격이 이겁니다. 그래서 성능하고 시험 규격하고 좀 헷갈리시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개별 적용에 시험 규격에 들어간다는 거, 이 제품만의 규격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개별 규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 모양 및 구조, 원재료, 사용 목적, 사용 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저장 방법 및 사용 기간, 시험 규격 요 순서대로 쭉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허가 인증 신청서의 구성 요소에서 모양 및 구조에서는 해당 제품의 개요를 포함해서 모양, 구조, 중량, 치수 기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원리, 해당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적용한 원리라든가, 또 이제 그 제품에서 진단 키트의 중요 부분이나 원자재 이런 것들이 이제 액상이냐 분말인 경우 색이라든가 성상, 액성, 또 냄새 등 이런 외관 특징을 포함해서 모양 및 구조에다가 좀 기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원재료를 보면 원재료에서는 일반 명칭을 기재해야 되고요. 그래서 자궁 경부암 진단 키트라든가, 그러면 이제 자궁 경부암 진단 키트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 명칭을 의료기기 분류법상 나온
일반 명칭을 기재해 주시고요. 그리고 키트 또는 세트로 되어 있는 경우 구성 시약별로 당연히 구분해서 기재를 해야 됩니다. 또 두 세트 이상 함께 사용돼서 하나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에는 세트별로 구분하여 기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배합 목적하고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은 어떻게 기재를 하냐. 그럼 배합 목적에는 당연히 그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에 맞게 배합 목적을 적는데, 여기에는 주성분, 보조성분, 보존제, 안전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성분, 보조성분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체외 진단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민원인 안내서가 있거든요. 그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건데, 거기에 이제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은 또 보실 수 있고, 우리는 지금 의료기기 안전정보원에서 RA 교재로 돼 있는 책을 보다 보니까 많은 설명을 이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일단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 특성에 맞게 배합하는 목적에서 주성분은 체외 진단이니까 일단 항원 항체 반응이 되겠죠. 항원 항체 반응 이런 것들이 이제 항원 항체가 주성분이 되죠. 그리고 보조 성분은 이제 주성분 외에 뭐 보존제, 안전제, 뭐 그 저기 중합 효소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은 다 보조 성분이고, 그 중에서 이제 다 이게 보조 성분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주성분 보조 성분이고, 그 안에 이제 보존제는 얘가 진단 시약이니까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키는 멤브레인 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저기 뭐야 그러니까 보존제는 말 그대로 음식을 보존하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구연산 나트륨 같은 걸 많이 써요. 그러니까 얘도 진단 시약도 유통 과정에서 변질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보존제고, 안정제는 항원 항체 반응이 일정하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셨죠? 그럴 때 이제 안전제가 같이 이제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성분, 보조성분 있고, 또 이제 보조성분 안에 뭐 보존제, 안전제가 있고, 보존제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진단 키트도 구연산 나트륨 이런 거를 이제 넣죠. 보존을 해야 되니까 일종의 방부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안정제는 안정하게 이 키트가 반응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원재료에서 시간이 자꾸 가는데, 이제 배합 목적,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여기서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에서 각 구성시약의 일반명 또는 화학명 이런 것들을 기재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분량에서 각 성분의 분가, 그래서 역가라든가 소요량, 그리고 단위, 그래서 밀리리터, 밀리그램, 볼륨 퍼 볼륨, 웨이트 볼륨, 웨이트 이렇게 이제 기재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밀리리터이기 때문에 밀리리터니까. 자, 그래서 VV가 그러니까 1ml당 0.1ml 뭐 이런 걸 의미하죠. 자,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이제 기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성분도 이제 정확한 분량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보조 성분 등 주성분 이외의 성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적정한 양을 기재해라, 여기다가.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 의료기기 같으면 체외 진단기가 아니면 뭐 이게 원재료가 여기가 뭐 파워 서플라이다 그러면 뭐 한 개 이렇게 쓰이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밀리리터, 밀리그램, 뭐 볼륨 퍼 볼륨 이러한 단위가 분량이죠. 당연히 성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규격. 그래서 원재료에 대한 규격이 있는 경우 해당 규격. 그래서 KP는 이제 그 대한약전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UPS는 그 미국 약전을 의미하죠. 미국 약전. 그래서 그 이게 코리아 파머코피어의 약자고요. 얘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파머코피아. 파머가 약이고 코피아. 그래서 약전. 그러니까 전이 법전 전자예요. 그러니까 약전이란 말은 그 저기 뭐야 약에 대한 그 성분이라든가 뭐 그 저기 역가라든가 또 화학식이라든가 뭐 또 거기에 대한 또 실험 방법, 시험 방법 등을 다양하게 이제 기재를 했기 때문에 약전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규격이 없는 경우는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자가 규격을 이제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비고란에 뭐 저 각 구성시약의 총량 및 수량 이런 것들을 비고량에다 기록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목적은 근거 자료에 따라서 검사 대상, 검체 종류, 검사 항목, 측정 원리 및 결과 판정 방법. 그래서 이제 정성적인 방법이든 정량적인 방법이든 그래서 정성적인 것은 이제 절차대로 1, 2, 3, 4 이렇게 절차대로 가서 판정해라 이런 말이 되고 정량은 뭐 1ml가 나왔냐 뭐 10ml가 나왔냐에 따라서 그 양으로 판정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의 시약이 2개 이상의 사용 목적 및 성능을 갖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 목적을 모두 기재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는 아직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씩. 그 다음에 사용 목적 이제 성능이 있죠. 사용 목적 성능에서 이제 그 체외 진단 의료기기 특성에 맞게 성능을 기재하는데 이제 하나의 시약이 2개 이상의 사용 목적 및 성능을 갖는 경우에 각각의 성능을 모두 기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거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자, 근데 이제 그 뭐야 분석적 민감도 요런 말은 이제 그 저기 뭐야 민감도가 이제 그 센시티비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분석적 민감도라는 말은 그 어널리티컬 센시티비티다. 그래서 진짜 뭐 측정 범위, 최소 검출 한계 이런 것들이 있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CPR이라고 해서 유전자 증폭 방법을 쓰는데 그 유전자 증폭 사이클이 몇 번 일어났냐에 따라서 그 역치값에 따라서 그 기준값보다 많이 일어나면 어 저기 저 뭐 양성 적게 일어나면 음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석적 민감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진단치약이니까 이제 분석적 민감도 측정 범위 최소 검출한 게 이런 말이 나오지만 이것이 이제 임상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실제적으로 이제 환자한테 가게 되면 이 분석적 민감도라는 말은 결국 그 저 그러니까 그 비정상 중에 그러니까 비정상 중에 정말로 비정상인 경우 그러니까 저기 뭐야 그러니까 특정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 중에 진짜로 환자로 나왔을 경우가 민감도고요. 특이도라는 말은 정상으로 분류됐는데 정말로 정상인 경우에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그래프 하나 그냥 그리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우시안 그 정규 분포 있잖아요. 이렇게 종함수가 이렇게 2개가 있다 이겁니다. 종함수가. 그럼 여기가 이제 그 정상이고 노말이고 여기가 이제 비정상 환자라 이겁니다. 비정상. 그럼 이제 노말이 있고 AB 노말, M 노말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그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환자다. 그러니까 비정상이니까 여기가 환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편하겠죠. 그럼 환자 중에 그러니까 검사를 했는데 요만큼이 환자인데 이 중에서 진짜 환자는 이만큼일 수 있죠. 왜냐면 정상이 이만큼 치고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컷오프 이 차단점을 이렇게 정확하게 어디다 놓을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그 환자 그러니까 비정상이다 그러면 요만큼이 확실히 비정상이잖아. 이게 이제 센시티비티다 민감도다. 이게 민감도다 센시티비티다. 그러니까 비정상 중에 정말로 비정상인 경우가 민감도란 뜻이고요. 그러면 정상으로 분류됐는데 정말로 정상인 경우는 이 경우죠. 예, 이거는 이제 특이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석적 특이도. 물론 특이도라는 말 자체는 그 검체 내에 그러니까 특정 물질만 반응하고 특정 물질에만 반응하고 검체 내에 다른 물질이 측정되지 않을 때 우리가 특이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분석적 특이 이런 말을 쓸 때는 이제 아무래도 임상적인 내용이 이제 이게 나중에 임상으로 넘어가면 진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특이도라는 말은 그러니까 특이도라는 말은 결국에는 그 정상으로 분류된 사람 중에 정말로 정상인 경우를 말하고요. 민감도는 그 비정상인 사람 중에 진짜로 비정상인 경우 요걸 말하죠. 그죠? 그리고 또 막 나중에 뭐 용어를 어려워하실 수가 있는데 위양성 그러면 가짜 양성이니까 영어로는 폴스 추루잖아요. 폴스 파소티브 폴스 추루. 그러면 위양성이라는 말은 그 어, 그러니까 위양성이나 위음성이나 두 개 다 질병이나 증상이 없는데 질병이나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 양성으로 나오면 위양성. 질병이나 증상이 없는데 음성으로 나오면 위음성.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위양성, 위음성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저기 혹시 그러니까 임상 시간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요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임상은 임상대로 이제 있으니까 수업이. 자, 그래서 분석적 민감도는 이제 측정 범위라든가 최소 검출한계.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진단 치약 검사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환자 중에 그러니까 비정상 중에 정말로 비정상인 경우 그러니까 환자로 분류가 됐는데 정말로 그 질병이 있는 거 그게 이제 민감하다 센시티비티라고 그러고 분석적 특이도는 정상으로 분류된 사람 중에 정말로 정상인 경우 그래서 어널리티컬 스페서피시티라고 그러죠. 스페서피시티.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요게 이제 미국에서는 분석적 분석적 민감도 또 이제 분석적 특이도를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임상적 민감도라고 그러고 유럽에서는 진단 민감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분석적 민감도, 임상적 민감도, 진단 민감도 이렇게 용어는 같은데 유럽하고 뭐 미국이 임상적 민감도라고 하고 뭐 유럽은 진단 민감도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말인데 번역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다른 말로 인식을 하겠죠. 그러지 마시고 뭐 분석적 민감도, 임상적 민감도, 진단 민감도 이런 말이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요걸로 말씀을 같이 드렸고 분석적 특이도도 뭐 임상적 특이도, 뭐 진단 특이도 요렇게 같은 말입니다. 얘도. 그래서 분석적 민감도, 임상적 민감도, 진단 민감도, 뭐 분석적 특이도, 임상 민감도, 임상 특이도, 진단 특이도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특정한 물질에만 반응하면서 이제
반응을 일으키는 것도 특이도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간소보차 이런 말들을 이제 같이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정밀도, 그러니까 정밀도는 얼마나 정밀하냐. 이거는 공학에서는 소수점이야 몇 개짜리까지 표현할 수 있냐.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정확도라는 말은 참값이나 표준값에 근접한 정도로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오차가 얼마냐 이거라고요. 정확도라는 말은 오차가 얼마냐 이런 말이고, 정밀도는 그 얼마나 정밀도는 소수점이야 몇 개짜리까지 표현할 수 있냐 이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얘는 프리시전이죠, 영어로. 프리시전이고 얘는 액큐러시예요. 프리시전 액큐러시. 그래서 우리 이제 진단 시학에서는 그 정밀도는 규정된 조건하에서 얻어진 검사 결과가 얼마나 일치를 하고 있냐. 그러니까 반복성, 뭐 재현성. 그래서 뭐 재현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동일한 시험 조건에서 동일한 시험 조건에서 실험 조건에서 동일한 입력을 넣었을 때 언제나 같은 결과가 나오면 재현성이죠. 동일한 시험 조건에서 동일한 입력을 넣으면 언제나 같은 값이 나오면 재현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정확도는 이제 참값이나 표준값에 근접한 정도를 말합니다. 저기 잠깐만요. 제가 강의 노트 하나만, 우리 임상에서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잠깐만요. 강의 노트 잠깐만요. 요게 낫겠다. 예, 요걸로 잠깐만, 죄송합니다. 지웠고, 요걸로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도라는 말은 이 관역을 얼마나 잘 맞췄냐. 이 화살을 쐈는데, 이 정중앙에 얼마나 맞췄냐. 이게 이제 정확도고요. 정확도. 그리고 정밀하다는 뜻은요, 얼마나 조밀하게 있냐. 뭐 이런 뜻이죠. 얼마나 조밀하게 있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더 빠른데, 그러니까 얘는 정확도는 높죠. 그러니까 정확도래. 정밀. 얘는 정밀하죠, 일단. 그러나 관역에서는 빗나갔죠. 그래서 정밀도는 높은데 정확도는 떨어지죠. 정밀도는 높은데 정확도는 떨어지죠. 그럼 얘는요. 얘는 정밀하지는 않죠. 조밀하게 관역을 맞추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정밀도는 떨어지는데 정확도는 높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한 값을 이 확률 분포 함수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를 든다면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목표값 레퍼런스 밸류에서 이 기준값에서 요만큼 얼마나 가깝게 있냐는 정확도가 되죠. 요게 얼마나 가까이 있냐는. 그죠? 그 다음에 이 값을 정확하게 반을 나눈다. 그죠? 그러니까 양성, 음성을 정확하게 나눈다. 그러면 그것은 정밀도가 되죠. 그래서 이 정확도라는 말에는 바이어스, 편차라든가 그러니까 바이어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액큐러시. 이제 정확도에는. 자, 어차피 우리는 지금 RA 시간이니까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예. 임상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차피 근데 임상에서 하실 내용을 미리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죠. 자,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체외 진단용 시약은 결국에는 항원 항체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 방법. 그러면 검체 준비사항, 저장 방법, 검사 전 준비사항, 검사 과정, 결과 판정, 정도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다 이제 쓰게 되고요. 또 구체적인 분량 이런 것들을 기재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사용 시 주의사항에서 보관상 온도는 어떻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밀봉이 파괴됐으면 못 쓴다거나, 이제 그 또 진단 시약으로만 쓴다거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그 사용 시 주의사항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저장 방법에서는 의료기기 안전성 시험 기준에 따라서 설정해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키트 또는 세트 제품인 경우 구성품별로요 보관 온도 등이 다를 수가 있어요. 또 사용기간이나 유효기간이 각각 다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기술 문서를 공부하니까 요 정도 공부하지만, 이게 GMP로 넘어가면은요 뭐 빼가지고 시험을 하고 뭐 시험을 했다가 보관을 하고 할 때 냉장고가 계속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CE 같은 경우에는 되게 걸고 넘어가거든요. 하여튼 냉장고가 막 그동안은,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하게 이제 개발하고 엉뚱하게 생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온에서 개발하고 납품할 때는 냉동으로 해라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그게 냉동으로 나가야 되는 뭐 진단 시약이면, 예를 들냐면 그러면 만들 때도 추운 데서 방한복 입고 만들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가 GMP 수준으로 들어가게 되면 냉장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품질 관리니까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해주면 되는 거죠. 그게 어렵다는 게 아니라 돈도 들고 뭐 시설도 구비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 인증 신청서 이걸 공부하니까 이런 선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뭐 개봉 후 시약의 저장 및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 이런 것들을 포함하도록 이제 기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고요. 또 시험 규격 같은 경우에는 시험 기준하고 시험 방법이 나와 있는 게 시험 규격이잖아요. 시험 규격에는 시험 항목, 시험 기준, 시험 방법, 시험 항목, 시험 기준, 시험 방법이 적혀 있는 게 시험 규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험 기준 요게 이제 써 있고요. 그래서 기준치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고, 온도, 습도에 영향을 받는 경우 해당 조건을 정확히 명시하고, 시험 방법은 이제 구체적으로 시험 결과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개조식으로 짤막짤막하게 우리가 이제 적는 거죠. 어차피 이제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일 뿐이고 내용은 거기서 다 거기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의 첨부 자료 요건 및 근거 자료를 말씀드리면, 첨부 자료에는 이제 우리가 다른 체외 진단기 말고 그 일반 기술 문서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특성, 화학적 특성, 뭐 전기기계적 특성, 뭐 이거 거의 비슷해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니까 이렇게 첨부 자료를 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개발 경위, 측정 원리, 방법 및 국내외 사용 현황, 원재료 및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 사용 목적에 관한 자료, 저장 방법과 사용 기간 또는 유효 기간에 관한 자료, 그 다음에 이 5번은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인데, 여기서는 이제 체외 진단 의료기기다 보니까 분석적 성능 시험에 관한 자료, 임상적 성능 시험에 관한 자료, 또 완제품의 품질 관리 시험 성적서, 또 그 표준 물질 및 검체 보관 등에 관한 자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 취급자 안전에 관한 자료, 이미 허가 인증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 동등성 입증 자료가 되겠죠. 자,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요렇게 다시 이제 보는데, 이제 개발 경위, 측정 원리, 사용 방법 여기에 관한 자료는 당연히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 또는 질병이나 증후군, 이제 신드롬이나 이런 것들의 그 설명과 개발 배경에 포함된 논문, 문헌, 학술 등 자료를 이제 이렇게 첨부를 해야 되고요. 또 측정 원리 및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그 측정 및 질병 진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용된 원리,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제출하게 되고요. 또 국내외 사용 현황에 관한 자료는 이제 그 국내외 판매 또는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이미 이제 판매했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적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 시 보고된 측정 오류라든가 제조국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적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원재료 및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에서 이제 원재료의 성분 및 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근거 자료를 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조 공정의 흐름도를 포함한 제조 공정에 관한 자료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목적에 관한 자료, 사용 목적에 관한 자료는 해당 제품의 검사 대상, 검체 종류, 검사 항목, 측정 원리 및 결과 판정 방법 이런 게 같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 이때 이제 사용 설명서라든가 제품 카탈로그, 또 제조자의 의도된 사용 목적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내야만 사용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저장 방법과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에 관한 자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제품 및 개봉 후 시약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로서 식약처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설정된 안정성에 관한 시험 정석도 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 성적서 요거 이런 것들 다 같이 내주면 되고요. 그리고 또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그래서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에는 분석적 성능 시험에 관한 자료로서 분석적 민감도, 그래서 판정 기준치, 컷오프 밸류가 아까 이렇게 가우시안 종합수 2개 있을 때 중간을 딱 자른다거나 하나만 있을 때 딱 중간을 자른다거나 이런 걸 이제 그 컷오프 밸류라고 그러죠. 그래서 분석적 민감도, 그래서 판정 기준치라든가 최소 검출 한계 측정 범위 요거를 써주고, 얘가 임상으로 넘어갈 때는 정상으로 판정된 사람 중에 진짜로 정상인 경우를 민감도라고 한다고 그랬죠. 또 이제 분석적 특이도, 그래서 교차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났나를 적어주고,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임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환자로 판정된 사람 중에 진짜 환자인 경우죠. 예. 환자로 판명된 사람 중에 진짜 환자인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랬죠. 자, 그 다음에 정밀도, 정확도, 그 다음에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 그래서 임상적 민감도, 이게 이제 여기랑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상적 특이도 다 말씀을 여기다 다 연결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임상적 민감도랑 같은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임상적 민감도라는 말은 미국에서 쓰고, 진단 민감도, 임상적 민감도랑 같은 말이 유럽에서는 진단 민감도라고 그래요. 진단 민감도 같은 말이고, 임상적 특이도랑 같은 말은 임상 특이도죠. 임상 특이도.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얘는 분석적이니까 이렇게 간 거고, 얘는 임상적이니까 이렇게 간 건데, 결국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니까 조금 더 봐야 되겠죠. 완제품의 품질관리 시험 성적서 또는 품질관리 시험에 관한 자료, 요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3배치 1회 이상 또는 1배치 3회 이상 요런 게 필요하고요. 근거 자료가. 또 표준 물질 및 검체 보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완제품 품질관리 시험에 사용된 표준 물질, 이런 것들, 또 검체 보관 및 취급상 온도, 습도의 조건 설정 근거 자료,
이런 거 같이 내주고, 그 다음에 분석적 성능 시험에 관한 자료, 또 임상 성능 시험에 관한 자료는 국내외 허가받은 체외 인단용 의료기기와의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비교 성적서도 같이 내주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 얘기 잠깐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암 진단 키트다. 그러면 진단 키트도, 그러니까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잖아요. 그럼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암 진단용 체외 진단 키트다. 그러면 몇 등급일까요? 그거는요, 최소 3등급입니다. 3등급. 그리고 3등급일 때는 어떻게 되죠 또? 3, 4등급만 받으면 일단 임상을 해야 돼. 임상을. 아무리 선별검사, 키트가 선별검사용이라고 할지라도, 키트가 선별검사용이라고 할지라도, 암을 못 발견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면 안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임상을 하게 된다고요. 임상을. 알겠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체외 진단 키트도 임상을 한다.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3, 4등급에 해당되는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는 일반적으로 임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임상 시험까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체적으로 가능한 거는 또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뜻에서 이걸 다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거지, 무조건 임상을 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1, 2, 3, 4등급을 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 다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그 분석적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 요건에서 그 분석적 성능시험 관련 자료 내고요. 또 완제품 품질관리 시험 성적서, 또 검체 보관 및 취급상의 조건 설정 근거 자료 내야 되죠. 그리고 검체라는 말은 그 시험체를 말해요. 시험체. 그래서 그 검체 보관 및 취급상의 조건 설정 근거 자료,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 심사 자료의 종류 및 요건. 여기 이제 요건 법이니까 이렇게 같이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 성적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아까 앞에서도 나왔었죠. 자,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그래서 그 저기 뭐야,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라 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 규칙에 해당하는 기관, 또 혈액관리법, 또 혈액에 관계된 또 키트면은 이런 허가받은 공급 혈액원,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식약처장이 지정한 임상시험 기관, 이런 데서 임상시험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또 이제 같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기 뭐야, 뭐 이렇게 이런 말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텐데, 과학 논문 인용 승인, 그래서 SCI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명한 논문들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퍼메드, PUB, MED, 퍼메드라든가 뭐 이러한 그 SCI급 논문만 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외국 인허가는 이제 SCI급 논문을 내야 되고, 우리 국내 논문도 해줍니다. 그렇지만 이제 SCI급 이런 저명한 저널에서 참조한 문헌들이 이제 도움이 많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4등급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임상시험을 해야 되고요. 또 이제
검체 채취 방법의 유해도가 큰 시험, 이런 것들도 다 임상시험을 해야 되죠. 그래서 피부 점막 안구, 요도를 침투 또는 관통하는 거. 또 여기는 이제 참조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확인된 그 의학적 진단 방법, 이런 거와 다른 체외 진단기는 임상적 성능시험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을 해서 임상시험을 하라, 이런 말이고요. 또 의약품 등과 함께 동반한 진단하는 시험기기, 이런 것들도 그 임상시험 대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같은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내줘야 심사 자료의 요건에 충족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논문들도 있으면 같이 내라. 꼭 그 우리 제품이 아니더라도 관계된 논문을 같이 내주면 된다, 이거죠. 또 이제 그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 취급자 안전에 관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인간 혈액 유래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라든지 그 인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면역 체계를 그 파괴하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HIV인데 얘가 이제 그 발병하게 되면 그 에이즈 있죠? AIDS, 에이즈로 가기 때문에 에이즈 바이러스 같은 게 이제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가 되고요. C형 감염 바이러스가 있고 또 B형 감염 바이러스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음성 또는 불활성화하여 감염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 이런 것들 내줘야 되고요. 또 유해물질, 독성 가연성 등 취급자 안전 및 적합성을 확인하는 자료. 요게 이제 대표적인 게 물질 보건 안전성 자료인데 MSDS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그 졸업 후에도 듣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게 그 머티리얼 세이프티 데이터 시트의 약자예요. 머티리얼 세이프티 물질 머티리얼 세이프티 데이터 시트의 약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전자의료기기 중에서도 그 사지압박 순환장치 같은 경우에는 본체는 기계지만 사람 몸을 마사지하는 그 커프는 부직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직포에 대한 MSDS를 그 제조자가 그 검사기관에 가가지고 그 받아가지고 매번 납품할 때마다 그 MSDS가 와야 됩니다. 이거 안 오면은 GMP 검사 받을 때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이제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유해 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체외 진단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물질 보건 안전 자료 요게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소모품일지라도 납품될 때마다 MSDS 요 물질 안전성 보건 자료 이 검사 받은 게 와야 돼요. 같이 알고 계십시오. 꼭.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미 허가 인증받은 제품과의 비교 자료를 말씀드리면 얘는 말 그대로 일반 의료기기도 본질적 동등 품목 비교표가 있었잖아요. 요것처럼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의 본질적 동등 품목 비교표 요걸 이제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 또 어떤 회사는 이거를 자기네 표로 만들어요. 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별지 제5호 서식 이러면 이거 하여튼 양식을 어기면은 무조건 보안 나옵니다. 무조건 보안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별지 제5호 서식 딱 있으면 요걸 써야 돼. 그냥 표 만들든 뭐 하든 아무 소용 없고요. 무조건 보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여튼 정규 양식을 써라. 국가에서 준 양식을 써야 된다. 왜냐면 이게 다 그 국가 문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 항목 여기서 명칭, 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분류번호 및 등급, 제조 수입업소명, 제조원 소재지, 허가 인증번호, 사용목적, 작용원리, 원재료, 성능에 대해서 우리 회사 제품과 기존의 시장에 나가 있는 그 제품과 서로 비교한 요 동등성을 입증하는 요 표를 작성해야 된다 이 얘기죠. 기술 문서니까 이건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를 공부하지만 기술 문서니까 당연히 들어간다 이거죠. 그 다음에 비교한 자료 이렇게 들어가고 자 이렇게 다 이제 해주시면 되죠.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 찾아낼 수가 있죠. 아, 식약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그, 저기 뭐야, 전자민원 서식, 전자민원, 글로 들어가면 돼. 전자민원 들어가서 제품정보방, 식약처 홈페이지 전자민원 제품정보방, 이렇게 들어가서, 품목군이나 품목명을 치면, 이제 동일한 제품들이 이미 허가받은 제품이 쫙 나와요. 자,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이 동등성 비교표를 작성하실 때는 그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여기는 우리 제품이니까 우리 걸 적고, 그 다음에 요거는 다 똑같겠죠. 요거는 다 경쟁사 제품이나 우리랑 똑같고, 품목 번호하고 등급도 똑같겠죠. 그 다음에 업소명, 이거는 다르겠죠. 소재지도 당연히 다르고, 허가번호는 제품 정보방에서 경쟁사 거 적어주고, 우리는 허가 후 기재 이렇게 적으면 되죠. 아직 허가를 못 받았으니까. 신정 제품이니까. 사용 목적, 작용 원리, 원재료, 성능 이게 다 똑같아야 되죠. 만약에 이게 하나라도 틀리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목적이 틀리다. 그럼 이제 임상해야 되죠, 당연히. 그리고 작용 원리가 틀리다. 그러면 임상해야 되고요. 임상시험 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해보니까 3, 4등급은 그 진단 키트를 했을 때는 그 임상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암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 또 임상을 하라고 그랬어요. 예. 자, 하여튼 그렇게 그냥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어차피 식약처에서 또 알려주고 하니까 제가 이제 뭐 임상을 하는 품목은 일반적으로 3, 4등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에서 특히 암 진단 키트라든가 자궁경부암 진단 키트 뭐 그런 것들은 다 아무리 이게 동등성 입증이 돼도 임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상 시험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자, 그럼 다 됐고 여기도 이제 자, 그래서 작용 원리 같은 경우에는 반응 측정 시 적용된 원리를 기재하고 신청 제품과 비교해서 동등한 원리일 때는 예, 동등하지 않으면 아니요 이렇게 체크하지만 요런 게 틀리면 이제 임상 시험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요것도 그리고 이제 그 성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기허가 제품하고 분석적 성능을 작성해서 동등할 경우는 예, 동등하냐면 아니요 이렇게 체크해야 되죠. 그리고 관련 자료도 다 내니까 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관련 자료를 다 냅니다. 뭐 정말로 뭐 시험 분석을 해봤는데 정말로 성능이 동등하게 나왔다. 분석적 성능이 동등하게 나왔다. 그러면 시험기관이나 그런 데서 이제 성능 시험한 것도 같이 내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된다. 자, 심사 자료의 면제 같은 경우에는 기술 문서죠. 그러니까 기술 문서 심사 자료의 면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본질적 동등 품목 비교표를 작성해서 동등 제품 판단 기준에 따라서 새로운 제품, 개량 제품, 동등 제품으로 구분해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등급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자료를 제출을 이제 면제받을 수 있다. 위험성이 좀 낮으니까. 그리고 3, 4등급 같은 경우에는 아래 여기에 해당되면 심사 자료를 면제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보시면은 물론 이제 인허가 진행할 때는 자세히 보시고요. 지금은 전체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수업이다 보니까 요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차피 뒤에 또 이제 표가 있어요. 어디까지 내냐는 표가 있어 뒤에. 그러니까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요.
그래서 저기 뭐야, 사용 목적이 다른 경우에 또 작용 원리가 다른 거, 원재료가 다른 거, 성능이 다른 거. 이건데 새로운 제품이 이제 사용 목적, 작용 원리가 다른 거죠. 계량 제품은 원재료가 다른 거, 성능이 다른 거죠. 자, 그래서 그 저기 뭐야, 그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의 기술 문서 등 제출 자료의 범위에서 사용 목적이 다르면, 예를 들어서 본질적 동등 비교표 이거 내고, 개발 경위 내고, 측정 원리 다 내야죠. 임상적 성능 이거는 이제 상황 봐서 식약처에서 내게 할 수도 있고 안 내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렇다는 거죠. 근데 사용 목적이 다른데 면제가 된다? 그런 거는 별로 없겠죠? 예, 하여튼 요런 거 있다. 그 다음에 품질 시험 성적서, 표준 물질, 검체 조건 설정, 시약, 취급자의 안전 요런 거 다 내야 된다. 요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원재료만 달라. 원재료만 다르면 물론 이제 본질적 동등 비교표는 다 내야죠. 이거는 기술 문서의 첨부 서류니까. 근데 그러니까 요 앞뒤로 이렇게 뭐 가목, 나목 이게 이제 이 가목, 나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목, 나목. 자, 그래서 그 원재료만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개발 경위는 같기 때문에 개발 경위는 안 내도 되죠. 원재료만 다르고 측정 원리는 같기 때문에 안 내도 되죠. 원재료가 다르면 이제 사용료랑 내죠. 원재료 및 제조 방법 내야죠. 사용 목적도 원재료가 달라지면 또 어떻게 될까? 이걸 고민해 봐야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그러니까, 제리, 그러니까, 저기 뭐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재사용이 5번 가능한 키트가 있는데, 재사용이 5번까지 가능한 키트가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재사용을 못하게 일회용 키트로 만들면서 재료를 바꿔버린 거야. 이해가시죠? 아니면은 거꾸로 생각해도 돼요.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 일회용 키트들인데 어떤 사람이 10회까지 쓸 수 있게 만들면서 원재료가 달라진 키트를 썼어.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식약처에서는 삼각형으로 해놓고 이제 내게 할 수도 있고 안 내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또 그로 인해서 임상적 성능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5.3 의료기기 스테드의 구성에서 요걸 같이 공부하는데요. 이 스테드는 국제표준화 기술 문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4등급. 우리나라는 4등급 의료기기를 스테드를 쓰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하나씩 설명하면서 또 설명드릴 텐데, 그래서 국제표준화 기술문서, 국제표준화 기술문서 개요, 첨부자료 이렇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표준화 기술문서에서 의료기기 규제 당국자 포럼이 있는데, 이게 이제 IMDRF죠. 그래서 IMDRF에서 주관해가지고 이제 국제표준화 기술문서를 이루어서 그 국내 기술문서의 국제조화하고 의료기기 안전성 제고, 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제표준화 기술문서를 도입했고, 우리나라는 현재 1, 2, 3, 4 등급 의료기기 제도를 갖고 있는데 바로 4등급 의료기기만을 스테드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그 국제 표준화 기술 문서를 하는 데가 이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데가 이제 그 IMDRF입니다. 그래서 IMDRF의 회원국이 10개국이고 미국, 유럽, 캐나다, 일본, 호주, 중국, 브라질, 러시아, 싱가포르,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2017년 12월에 죄송합니다. IMDRF의 회원국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21년에는 지금 이제 2021년에는 의장국이 됐죠. 의장국. 1년 단위로 돌아갑니다. 의장국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의장국의 지위를 2021년에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IMDRF의 전신이 GHTF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글로벌 하모나이제이션 태스크 포스가 IMDRF로 바뀌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 간 기술 문서 작성 방법에 차이가 있어서 부담이 생기니까 국제 표준화된 기술 문서 규격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제 표준화 기술 문서 스테드를 만들었다. 스테드는 국제 표준화 기술 문서예요. 자, 뭐의 약자죠? Summary Technical Documentation. 그래서 테크니컬 도큐멘트가 기술 문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테크니컬 컨스트럭션 도큐멘트. 그래서 TCF가 기술 문서의 약자인데 하여튼 그 서머리 테크니컬 도큐멘테이션 이렇게 해서 스테드를 이제 IMDRF에서 요렇게 이제 표준화를 시켜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개발 경위뿐만 아니라 위험 관리, 이 위험 관리 자료까지 시켜가지고 제조 공정상의 성능 및 안전성까지 확인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해당 의료기기가 어떻게 개발되고 설계 제조되어 의료기기 안전성과 성능의 필수 원칙에 하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품질 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된 게 이제 스테드예요. 그래서 지금 다 봤는데 중요한 거 품질 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됐고 또 위험 관리라든가 또 제조 공정상의 성능 및 안전성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4등급 의료기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4등급 의료기기. 근데 일본은 3, 4등급 의료기기를 스테드로 작성하게 돼 있죠. 지금. 네, 하여튼 법이라는 것도 바뀔 수는 있지만 4등급은 임플란트잖아요. 대부분 임플란트고 삽입형, 그 다음에 인체랑 영구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스테드 기술 문서를 우리가 스테드로 기술 문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스테드로 기술 문서 작성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4등급 의료기기는. 그래서 국제표준화 기술문서의 구성은 신청 내용에서는 의료기 기술문서 심사 의뢰서, 본질적 동등 품목 비교표 있어야 되고요. 국제표준화 기술문서 개요. 그럼 목차, 기기 설명 및 제품 사양, 표시 기재안, 설계와 제조 정보, 필수 원칙 체크리스트, 위험 관리 요약, 그 다음에 제품 검증 및 유효성 확인 요약, 요거 내야 되고요. 첨부 자료는 제조 공정에 관한 자료, 위험 관리 보고서 같이 내야 되고요. 제품 검증 및 유효성 확인 자료 같이 내고요. 자, 딱 보니까 뭐예요? 우리나라는 4등급 의료기기에다가 이 스테드를 적용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4등급은 국제표준화 기술문서의 요 목차대로 작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하나씩 이제 살펴봅니다. 이렇게 신청 내용부터 이렇게 하나씩, 얘는 또 이렇게 하나씩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심사 의뢰서는 당연히 이제 서식대로 작성을 하면 되고요. 의료기기 전자민원 사이트 여기 그래서 mfds.go.kr 들어가셔서 전자민원으로 들어가도 요게 뜨고요. 바로 이렇게 들어가도 된다 이런 얘기죠. 본질적 동등 품목 비교표 요거 본질적 동등 품목 비교표 기술 문서니까 당연히 내야 되죠. 그러니까 기술 문서라는 것은 동일하다. 단지 목차가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또 위험 관리라든가 품질 시스템 입장에서 작성하게끔 그렇게 이제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나 위험도가 높은 의료기기는 다 스테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4등급이 스테드다. 이런 얘기예요. 스테드로 작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 의뢰서에는 이제 명칭이라든가 그럼 명칭은 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이거죠. 분류번호 등급, 모양 및 구조, 원재료 성능, 저장 방법 및 사용 기간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하고 자, 그 다음에 사용 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이런 것들도 이제 작성하면 되고 우리나라는 이제 2014년부터 4등급 의료기기가 될 때는 요거를 이제 스테드로 작성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그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 경우는 국제표준화 기술문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요거는 좀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4등급 제품은 무조건 스테드로 작성해야 된다. 국제표준화 기술문서로 작성해야 된다. 근데 4등급 위의 의료기기 경우 민원인이 그러니까 그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는 국제표준화 기술문서로 작성해서 제출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알고는 계십시오. 알겠죠? 그러니까 4등급만 하여튼 의무적으로 그 체외 진단기를 제외한 4등급은 그 스테드로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요거니까 국제표준화 기술문서 개요에서 기기 설명 및 제품 사양에는 요걸 이렇게 적으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유사기기 및 허가된 제품에 대한 참고 자료, 그래서 본질적 동등 비교표도 같이 낸다고 말씀드렸죠. 본질적 동등 비교표. 표시 기재는 이제 용기 및 외부 포장 표시 기재 사항이라든가 첨부 문서, 사용 설명서, 카탈로그 이런 거 내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니라고 쓰여 있는 건 그 여러분 그러니까 책자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발 중에 기술 문서를 아니 그러니까 개발을 마치고 인허가가 끝나야 그 표시 및 기재 사항까지 다 끝나야 이제 우리가 첨부 문서라든가 사용 설명서를 만들기 때문에 이건 초안만 내주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설계와 제조 정보에서 기기 설계 개요, 개발 경위, 제조 공정 요약, 설계 및 제조 장소 요약, 필수 원칙 체크리스트에서는 참조 규격이 뭐고, 필수 원칙 및 적합성이 뭐고, 이런 근거 자료 내주고, 위험관리도 위험관리 시스템이나 주요한 위해 요인을 요약해라. 그 다음에 그 제품 검증 및 유효성 확인 요약. 그래서 그 규격에 대한 적합선언이라든가 기기 설계의 유효성 확인 개요. 요게 일반 사항이고요. 안전성 및 성능 등 시험 요약에서는 정기계정 안전 시험 요약 등 이런 걸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표준화 기술문서라고 우리가 번역하지만 영어로는 서머리 테크니컬 도큐멘테이션의 약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해서 요약됐기 때문에 서머리지만 위험관리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요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요약된 자료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기술 문서인데 이렇게 위험관리 요약 이렇게 되고 그렇지만 어차피 말이 요약이지 위험관리 보고서를 같이 내주면 되죠. 알겠죠? 그리고 유효성 확인한 거 이런 것도 요약 이렇게 해서 써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간 말이 스테드지 기존의 유럽판 기술 문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좀 편하죠. 그러니까 한번 작성해 보신 분들은 좀 이해가 가실 텐데 하여튼 자 그냥 됐습니다. 자 국제표준화 기술문서 개요의 요약이 개요는 이런 뜻이다. 이런 목차를 갖고 써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목차에는 이제 그 개요에 대한 전체 목차를 작성해서 그 기술적 특성, 제품에 대한 기술적 특성을 고려해서 작성하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기구, 즉 비능동 의료기기라고 그러죠. 유럽에서는 비능동. 그래서 인액티브, 액티브 디바이스, 인액티브 디바이스가 있죠. 그래서 인액티브 디바이스라든가 요런 기계, 의료용품, 치과 치과 재료에 해당되는 경우 이러면 전부 다 이렇게 목차를 이제 잡아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기구, 기계, 의료용품, 치과 재료에 해당하면 요거를 이제 생략한다. 당연한 얘기죠.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데 왜 방사선 내고 전자판 내고 전기기계 안전성 이거 냅니까? 전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내는 거죠. 당연한 얘기라고요. 뭐 애우고 자시우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또 전기를 사용하는 기구, 기계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삽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삽입되지 않기 때문에 생물학적 안전성 이런 거, 또 안전성 시험 이런 것들은 이런 자료를 생략할 수가 있죠. 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인데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자료를 내야 되나요? 아니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프트웨어 검증 및 유효성 확인 요약 요거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래서 심사 자료의 면제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런 내용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참조해서 이러한 심사 자료와 국제 표준화 기술 문서 제출 자료 목록 비교에 따라 해당 자료의 면제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아까 봤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 문서 등 제출 자료의 범위. 이거 여러분 자꾸 제가 외국이랑 비교하면 헷갈리니까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기술 문서의 4등급 우리나라의 4등급 의료기기의 기술 문서는 스테드로 작성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문서 등 제출 자료의 범위 여기서 각 품목류가 속한 중분류별 기술 문서 자료 제출 범위에 따라 그래서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외국 사용 현황 등에 관한 자료가 면제될 수 있다. 그래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그래서 소분류가 이제 그 제품, 품목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근데 이제 그 중분류, 그러니까 완전히 소분류가 없을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요런 것들이 면제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심사 자료와 국제 표준화 기술 문서 제출 자료 목록을 비교하면요. 심사 자료의 종류 및 범위에서 이제 관계 법령은 여기 있고요.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 경에 관한 자료다 그러면 얘가 국제 표준화 기술 문서의 제출 자료에는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 경에 관한 자료가 국제 표준화 기술 문서의 제출 자료에는 기술문서 개요랑 설계와 제조 정보, 기기 설계 개요, 제조 공정 요약, 설계 및 제조 장소 이렇게 제조 공정에 관한 자료 내면 되고요. 임상 시험에 관한 자료면 이제 제품 검증 및 유효성 확인 자료, 임상 시험 자료, 또 외국 사용 현황에 대한 거다. 그러면 기기 설명 및 제품 사양, 유사기기 및 기허가 제품에 대한 참고 자료 이렇게 같이 내주면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기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요. 당연히 이제 요거죠. 우리나라 기술문서랑 똑같죠. 자, 하여튼 요렇게 원재료 사용 목적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단 및 치료 대상이 되는 의도된 환자군 및 의학적 상태, 환자 선택 기준과 같은 기타 고려사항 이런 거 기재해야 되고요. 유사기기 및 기허가된 제품과 비교해서 새로운 기술적 특성이 있는지 그런 거 기재해야 되고요. 한벌 구성 또는 조합되어 사용되는 의료기기 및 구성품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면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써라. 그리고 이제 요런 거 이제 기기에 대한 설명이니까 요거 내고 사용설명서 카탈로그 그러니까 초안이죠. 사용설명서 초안, 카탈로그 초안, 디바이스 마스터 레코드 그래서 제품 표준서죠. 제품 표준서 내고 디자인 히스토리 파일 그래서 설계 이력 파일이라든가 또 개발 이력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내주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DHF, DHR 그래서 디바이스 히스토리 레코드 그래서 개발 이력이라든가 설계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테드에서는 자, 그 다음에 유사기기 및 기허가된 제품에 대한 참고자료 여기에 대해서는 요렇게 이제 제조자가 제조한 이전 기기들에 대해서 기재를 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사용 현황에 대해서 내주는데 결국 유사기기 및 그럼 왜 내야 돼요? 유사한지 즉 본질적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 목적이나 효과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안전성, 유효성, 제품의 특징 이런 거 비교해서 유사점, 차이점 이걸 다 검토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련 자료도 같이 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외국의 사용 현황을 요약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국가명, 판매명, 허가년월, 사용 개시년월, 연간 사용수, 사용 목적, 사용 방법. 그리고 허가냐, 허가 사용이냐, 뭐 이런, 그리고 허가 국의 수가 몇 개국이고 사용 국가의 수가 몇 개다. 이런 것들을 다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국가명, 허가년월일, 판매 현황, 사용 목적, 비고 이런 거 다 적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사기기 및 기허가된 제품에 대한 참고 자료는 그 심사 자료와 국제표준화 기술문서 제출 자료 목록을 비교해 가지고 심사 자료가 면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표시 기재에는 이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용기 및 외부 포장의 표시 기재 사항하고 첨부 문서랑 사용 설명서, 카탈로그 요런 것들이 이제 그 저기 뭐야 그 표시 기재 즉 라벨링 표시 및 기재 사항에 이제 요런 사항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문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 문서 공부하는데 단지 국제 표준화 기술 문서다 이 얘기죠. 자, 요 정도 말씀드렸고요. 자, 기재 사항에는 그러니까 라벨링에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상호, 수입품의 경우는 제조원 당연하죠. 허가 번호, 명칭, 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적고요. 제조 번호와 제조 연월, 중량 또는 포장 단위, 의료기기라는 표시, 일회용이면 일회용이라는 표시 이걸 재사용이 안 되면 재사용 금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표시해라. 일회용인 경우는 이렇게 표시해라. 그 다음에 첨부 문서에는 뭐 주의사항이라든가 그 해당 제품의 보수 점검 사항 또 이런 사항들을 이제 그 첨부 문서로 넣어주면 된다. 첨부 문서는 요렇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첨부 문서의 기재사항 그래서 요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제품의 사용 목적, 저장 방법 요거는 그냥 품목명, 모델명, 뭐 의료기기 분류 코드 뭐 이런 거 적어라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그 국내 제조업자가 모든 제조 공정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그러니까 전공정 GMP라고 그러죠. 전공정 GMP라든가 이런 걸 하면 거기 전공정 GMP를 하는 그 제조 의뢰자와 제조자 상호 다 적고 뭐 낱개 모음으로 한 개씩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하는 경우는 최소 단위 포장의 모델명과 제조 업소명, 또 멸균 후 재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는 어떻게 청소하고 소독하고 포장하고 재멸균하나 그리고 재사용 횟수의 제한 내용 요거 반드시 적어야죠. 당연한 내용입니다. 또 의학적 치료 목적으로 방사선을 방출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방사선의 특성, 종류, 강도, 확산 이런 거 이런 기타 사항도 이제 이렇게 적어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기 설계 계획에서는 제품의 설계 단계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라. 그래서 의료기기의 개발 발상부터 임상적 사용까지 이르는 전체 경위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 해당 기술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원 또는 발견 경위를 같이 기재해라.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발상으로 개발했고 어떤 동기를 갖고 있고 또 어떠한 목적을 위해 제품을 개발하고 또 기기를 개발을 완료했는데 또 이런 걸로부터 데이터를 얻어봤더니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가 되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개발 경위가 들어갑니다. 스테드에는. 근데 국내 기술문서 스테드 아닌 기술문서에서는 이 개발 경위가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러한 목차로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쫙 작성한 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이제 다 설명했고요. 앞에서 설명한 겁니다. 예, 이것도 앞에서 이제 설명했죠. 요런 식으로 쫙 말을 만들어서 개발 경위를 이제 그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항목에 대한 규격과 개발 경우에 대해서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규격이 있으면 생물학적 안전성이다. 그럼 ISO 10993-1 뭐 무균 보증 수준이다. 그러면 무균성 보증 수준 그래서 SAL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는데요. 사실 이거 공부하는 시간이 아닌데 자꾸 이런 걸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이거 규격은 ISO 10993인 걸 알 거고 그러니까 무균성 보증 수준에서 SAL이 스테릴리티 어슈어런스 레벨의 약자예요. 스테릴리티 어슈어런스 레벨. 그래서 스테릴리티가 무균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면 멸균 보증 완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멸균을 확실히 보증하는 단계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거든요. 또 이제 무균과 멸균은 또 소독하고 멸균은 또 틀린 의미인데 자 그런 거 설명하는 시간 아니니까 자 하여튼 무균성 보증 수준이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말이 멸균 보증을 완료한 단계다 거의. 그러니까 멸균이 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성능 평가와 관련된 규격. 그래서 뭐 이렇게 시험 규격을 적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위험 관리는 ISO 14971 그래서 메디컬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 오브 리스크 매니지먼트 투 메디컬 디바이스 요거 했고 우리나라 자 요거 위험 관리를 하고 요거 이거를 한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얘는 스테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위험 관리가 2007 버전이고요. 그러니까 ISO 14971 2007이고 유럽은 2019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거니까 자꾸 외국이랑 설명하면 헷갈리죠. 자, 우리나라 국제표준화 기술문서니까 ISO 14971을 이렇게 기반으로 하여튼 작성하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어차피 우리나라 식약처에다 내는 거잖아요. 이 한글로 쓴 이 목차가 외국으로 나가는 기술문서가 아니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참고할 거는 뭐야? 그러니까 위험관리 규격이 유럽은 지금 1497을 2019로 바뀌었어요. 알겠죠? 2019. 또 개발경위도다 그러면 성능에 관한 평가에서 연도별로 이렇게 개발경위 적어주고요. 위험관리다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서 개발 과정에서 계획을 변경하였거나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세부 내용과 이에 대한 이유와 타당성을 같이 이렇게 쭉 설명해 주면 된다. 그러니까 타당성을 이렇게 개발 이력, 변경 이력 이런 것들을 적어주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개발 이력에 따른 하루아침에 개발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이렇게 쭉 내용을 적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조공정 요약에서는 위탁공정, 검사공정 및 멸균공정을 포함하는 원재료 구입부터 최종 제품 출하까지의 전체 제조공정에 대한 흐름도를 기재하고 각 공정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면 된다. 그래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정이다. 그러면 포장, 코팅 공정, 최종 제품이 동물 유래 성분을 함유하거나 제조 공정 중 동물 유래 성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등 병원성 물질 제거 공정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즉 품질과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그거는 내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제 얘기 잠깐 더 설명드리면 여기서는 제조 공정 얘기지만 품질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는 다 내야죠. 사실은 다 내야 되는데 요게 여기에도 걸리니까 여기 나왔겠죠. 그러면 또 다른데 어딘가에 또 품질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면 내야 된다. 당연한 얘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제조 공정상에서 품질과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공정 과정이 있으면은 내라 자료를 이런 거지만 다른 목차에서 또 품질과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있으면 또 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제조 공정에 사용된 멸균 방법, 멸균 규격 및 멸균 조건. 예, 그래서 그 저기 초기 오염도 검사라든가 그 엔도톡신 테스트 이거는 저기 뭐야, 그러니까 독성이 있냐 없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독성 테스트 이거, 그 다음에 멸균 보증 수준 10-6승이냐 뭐 10-5승이냐 이런 것들을 써야 된다. SAL 멸균 보증 수준이 SAL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스테릴리티 어슈어런스 레벨이라고. 자, 또 멸균 프로토콜 및 결과를 요약해서 기재하고 멸균 재검증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항으로서 포장 및 멸균 공정에 대한 재검증 방식이나 결과 보고서 이런 것들을 같이 기재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 공정 요약에서는 계속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 허가 신청서 상에 나온 제조 방법에는 제조 공정을 기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멸균 의료기기 및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원재료 등의 물리화학적 변화로 인해서 안전성 또는 성능의 변화가 예측되는 의료기기의 경우 포장 재질, 포장 방법 이걸 기재하고요. 또 이제 사용기간 있으면 유효기간, 이 사용기간, 유효기간을 같이 기재해라. 그 다음에 그 동물 유래 성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물 유래 성분 원재료 사용 의료기기의 바이러스 불활화 처리 공정 가이드라인 요거에 따라서 작성해야 됩니다. 이런 거 우리나라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보시고 하시면 되고, 하여튼 C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그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걸 상당히 입증해야 되다 보니까, 하여튼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이제 안전성 문제가 이제 계속 대두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그 유효성 확인을 했나 그런 내용을 자꾸 요구하게 되죠. 그거는 이제 여기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및 제조 장소 요약에서는 당연히 그 제조원 이외의 장소에서 설계 및 제조 공정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각 제조소의 제조국 제조사 주소를 기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설계와 제조 정보가 면제되는 경우는요, 심사 자료와 국제 표준화 기술 문서 제출 자료 목록 비교에 따라서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뒤에 또 표가 있으니까 그 표 보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동등성이 입증된다거나 하면 일정 부분 또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 뭐 공부하죠? 기술문서입니다. 똑같은 기술문서를 공부하는 거죠. 다만 우리나라 의료기기는 4등급 의료기기. 4등급 의료기기는 4등급 의료기기는 스테드 국제표준화 기술문서로 작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다 어떻게 보면 거기서 거기다 이런 내용이죠. 본질적으로 동등성이 입증되면 또 면제되는 사항들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필수 원칙 체크리스트라는 목차가 있었죠. 그래서 필수 원칙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제시하고, 그래서 이 필수 원칙은 의료기기가 준수해야 하는 품질, 안전성, 유효성, 그러니까 안유, 줄여서 안유죠. 그래서 품질, 안유와 관련된 필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모든 의료기기는 이에 적합함을 증명해야 되죠. 그래서 필수 원칙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 체크리스트 작성해서 이제 그 적합성 여부를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수 원칙 체크리스트 안에 이제 설계 및 제조 장소 요약이 있죠. 네, 그래서 필수 원칙 참조 규격 일람에서 이제 그 필수 원칙의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규격의 제목, 번호 이걸 적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ISO 14971 위험관리는 2007이죠. 유럽은 2019고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술 이거 우리나라 식약처에다 내는 문서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4등급만 스테드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식약처에다 또 내는 거니까 이렇게 내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필수 원칙 및 적합성 증거에서 필수 원칙의 6가지 일반 요구사항과 11가지의 설계와 제조 요구사항의 각 항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기재하고 적합성 입증 방법과 사용한 규격 및 표준 등을 별지 제14호 설칙에 따라 작성하는데 이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필수 원칙 6가지랑 일반 요구사항 11가지라고 했죠. 뒤에 표가 나와요. 또. 그래서 요 표를 이제 통해서 이제 해당되면 적용 여부 항목에 따라서 해당되면 accept고 해당되지 않으면 not accept 이렇게 적는 거죠. 자, 필수 원칙 및 적합성 증거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적합성 입증 방법에는 제조사에서 해당 의료기가 준수해야 하는 품질, 안전성 및 유효성과 관련하여 수행한 사항에 대해서 기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관계된 또 우리가 참고한 법령이나 고시, 국제 규격이 있으면 이 필수 원칙에 같이 적어주고요. 적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회사 내의 시험 성적서라든가 회사 내의 제품 표준서라든가 이런 걸 참조해야 되면 우리 회사의 그 제품 표준서 번호라든가 문서 번호라든가 시험 성적서면 시험 성적서 내용을 같이 기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필수 원칙 체크리스트는 일반 요구사항이 6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이제 됐죠? 안 넘어, 아까 앞에서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설계, 위험관리, 의료기기 성능과 기능, 제품 수명, 운송 및 보관, 의료기기 유효성.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득이 부작용보다 커야 된다. 이런 말들은 다 이제 위험관리죠. 근데 또 이제 위험관리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스테드라는 것 자체가 그 품질 관리 시스템의 GMP에 기반한 기술 문서라는 거. 그 다음에 위험 관리에 기반한 기술 문서라는 거. 아셨죠? 자, 그거를 알고 계시면 이 목차는 어렵지가 않죠. 그 다음 설계 요구사항 11가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됐죠? 그래서 앞에 일반 요구사항 6가지, 설계 및 제조 요구사항 11가지. 그래서 화학, 물리적, 생물학적 특성, 감염 및 세균 오염, 제조 및 환경 특성, 진단 또는 측정 기능이 있는 기기, 방사선에 대한 보호, 전원에 연결 또는 장착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요구사항, 기계적 위험에 대한 보호, 공급 에너지 또는 물질에 의해 환자에게 가해지는 위험에 대한 보호, 자가검사 또는 자가투여 기기에서 환자에게 가해지는 위험에 대한 보호, 제조자가 제공하는 정보, 적절한 임상평가를 포함한 성능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수 원칙 체크리스트가 필수 원칙 체크리스트 안에 설계 및 제조 요구사항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